네, 어제는 미증시의 급락 여파로 인해서 하락했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일단 새벽에 미증시가 소폭이나마 상승했고 이를 좀 받아가면서 강보합 정도에서 지수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은 상황인데 오늘은 시장에 대한 전략과 더불어서 우리의 답답한 계좌에 잠겨있는 종목들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포스tat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개장 직후 1시간 지금 기점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머니맵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소폭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래도 조금 상승불 켜주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조금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 좀 강한 쪽은 조선주, 조선기자재 그리고 피팅 3사가 될 텐데요. 고환율 수혜주다라는 언급을 받고 있는 쪽인데 오늘 성광밴드가 또 높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높은 지금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9월 1일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평가는 이제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 피팅주와 더불어서 정유주와 관련된 핵심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정유주 물론 유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유가 오르면 오르고 유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본질이 뭐냐? 석유 제품의 공급이 제한적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워렌 버핏 동이 왜 옥시덴탈을 샀는지에 대한 이유도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석유 제품에 대한 투자를 ESG 관련돼서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크루드 오일과 관련된 수급도 계속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이 공급량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어쨌든 당장 ESG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석탄도 쓰고 석유도 쓰고 석유 제품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들의 시장 장악력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종목군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성광밴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현재 조선기자재로서가 아니라 피팅주, 소위 이제 강관이라든지 이음새라든지 이런 피팅 관련주의 전반적인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수급이 괜찮다면 이건 지금 수요가 폭발적이어서 괜찮은 산업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밸류도 높고 여전히 비싸 보이긴 하지만 현재 피팅 산업에 쏠리는 관심이라든지 에너지 산업에 쏠리는 관심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여전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트레이딩을 병행해 나가면서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 나가면서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광밴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전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수주라던가 실적의 가시성까지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당장에 신규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저희가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죠. 눌렸을 때 네. 추세를 깬다면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죠. 줄이고,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 접근은 일단 신고가 종목을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추세를 붕괴시키는 정도의 하락이 나타난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은 한 발 빼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조정 시에 신규 매수라는 그런 단순한 접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도 강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강제노동 금지법을 추진한다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K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인데 그 종목 중에서 하나로 OCI를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OCI는 사실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태양광주를 여러 번 언급드렸고요. 저의 선택은 OCI가 아니라 하나솔루션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묻는다면 둘 중에 뭐 선택할래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전히 하나솔루션이고요. 그럼 OCI가 오늘 반등하고 있는 것은 그간 워낙 많이 빠졌죠. 다른 태양광 종목군들이 비교적 신고가거나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것에 비해서 OCI는 이 폴리실리콘 수급 자체가 아무래도 중국 쪽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자면 중국이 전반적으로 뭔가 공급이 둔화됐을 때 OCI 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다만 여기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OCI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거냐
아니면 여전히 중국 업체들에게 일부 피해는 돌아가겠지만 GCL 폴리를 비롯해서 롱지 같은 그런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우위를 차지할 거냐. 그건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따라서 저는 뭐 OCI가 단기 반등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태양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하라면 그 선택은 OCI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반등 정도를 노리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내에서는 OCI보다는 한화솔루션을 좀 더 선호하신다는 말씀 주셨고요. OCI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개장 특징주 전략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독주는 이어질까라고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상승 부각의 이유는입니다.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아까 전에 머니맵으로 봤지만 일부 종목들 또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케미칼 그동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5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시세를 보더라도 이 2차 전지주 내에서 단연 포스코케미칼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뭐 대형주 중에서는 그렇고요. 중소형까지 보면 뭐 네. 이소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이 화학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올랐겠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5월 31일 날 처음 말씀드릴 때 뭐라고 언급을 드렸냐면 물론 말씀드린 이후에 크게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그때 집어들었던 핵심 포인트가 앞으로 2차 전지는 결국은 돈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돈싸움을 할 때 과연 프로비엔과 LNF가 나쁜 기업은 좋은 기업이지만 포스코그룹과 LG그룹을 이길 정도의 풍부한 자금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저는 길게 가져갔을 때 포스코케미칼과 LG화학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전구체 내재화라든지 밸류체인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여전히 저는 강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케미칼처럼 2차 전지 밸류체인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방향적으로 보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여전히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아무래도 포스코케미칼, LG화학 같은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가 목표 주가 이후는인데 목표 주가가 19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일단은 좀 1% 정도 빠지고 있긴 한데 18만 3천 원으로 거의 목표 주가에 그렇게 지금 머지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걸 달성하고 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때도 이제 언급드렸던 것이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있다. 그래서 뭐 PER은 뭐 둘 다 워낙 이제 성장성을 반영하고 있어서 내년도, 내후년도 실적을 다 땡겼으니까 비싸지만 PB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다른 종목보다는 비교적 싸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의 강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은 그 매력이 희석되고 있죠. 지금 이게 아마 8월 말 정도? 9월 초인가요? 그때 정도의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니까 지금 주가 그때보다 더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밸류 매력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밸류 매력까지 사라진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 신규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말에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급격히 빠졌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가능성을 봤던 것은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지금은 그 밸류 매력이 희석됐고 긍정적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단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도 이제 밸류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음 포인트에서 언급드릴 내용. 이런 할인적인 요소, 그다음에 불확실성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비중이 너무 많이 실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줄일 때다. 다만 고점이 어디인지 모르느니만큼 뭐 분할 매도 정도로 일단 비중을 줄였다가 일정 부분의 조정을 겪거나 아니면 다시 새로운 추세를 보일 때 그때 좀 관심을 더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가가 그동안 견조하게 올라와서 목표 주가에 근접한 만큼 이제는 좀 밸류 부담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포인트도 있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의 뭐 뇌피셜이 첨가될 수 없는
네. 밖에 없는 부분이라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이 포스코에 지금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갑자기 제가 왜 들고 나왔느냐 이게 네. 포스코 그룹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의 포스코 케미칼의 방향성, 포스코 그룹의 방향성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종호 CEO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화재가 나면서 이게 단순한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최근 산업부 쪽에서 포스코 고로 화재와 관련돼서 최종호 CEO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만약에 최종호 CEO의 힘이 약해지거나 최종호 CEO의 교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임을 물리게 된다면 포스코홀딩스로 분할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의 방향성을 2차 전지 쪽으로 가져왔던 최정호 CEO의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음 CEO는 포스코 내에서도 철강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CEO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CEO의 성향에 따라서 포스코 그룹의 그동안 방점을 찍었던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소재, 에너지 쪽으로의 그 강점이 그다음에 이쪽으로 돈을 몰아줬던 그 강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단기적으로 나타날 이슈는 아닙니다만 이런 불확실성에 지금 밸류가 역사적 밴드 상단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더더욱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는 19만 원이고요. 현재 그 가격에 근접할수록 저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최정호 CEO가 만약에 교체됐을 때 어떤 CEO가 들어올지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과연 이번 이슈로 최정호 CEO의 힘을 약화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뭐 앞서 얘기를 주셨기도 했지만 뇌피셜일 수도 있다 얘기를 주셨듯이 이게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기사가 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따져봐야 할 리스크가 있는 만큼 밸류가 더 희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19만 원 여전히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우리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 축소하자라는 전략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동아 ST입니다. 이 신규 모멘텀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긍정적인 얘기가 또 전해지기도 했죠. 지금 뭐 미국의 뉴보로와 함께 또 계약을 체결해서 최대 주주에 등극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자,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게 두 가지죠. 애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애로 계약을 맺은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분을 산 것.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고 나서도 해외 진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해외 쪽에 이 애로 라이센스 아웃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사를 통해서 하든지 이런 라이센스 아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를 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회사의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다. 네.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돈을 써가면서 이런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까? 라는 의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얘기를 곡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회사가 앞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해주는 것이죠. 어떤 제약 제품이 라이센스 아웃 됐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회사의 지분을 획득하고 그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떤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모멘텀이 비교적 견조하다면 오늘의 이 이슈는 단기적으로 뭐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이슈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아닐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러한 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좀 이 기업 자체가 글로벌 진출을 하는데 좀 더 탄탄한 발판을 마련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로 포인트가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좀 파이프라인의 확장 가능성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약의 개발을 하고 해외 쪽에 얼마나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얻어낼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뭐 동아 ST가 지금 신약 측면에서 보면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의 신약 측면에서 보면 뭐 아주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그 외에도 다양한 회사들의 라이센스 아웃의 품목에 비해서 품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대박을 낼 수 있는 약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기업의 전반적인 가치가 그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충분히 낮아져 있는데 만약에 이런 가능성, 해외 진출 가능성을 더 열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종에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 앞으로의 추가적인 확장성이 있다면 이 종목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밸류에이션의 어떤 밴드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나온 뉴스 자체가 긍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잠재된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쪽으로 우리는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부분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일단 일회성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컨센서스를 하회했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밸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PE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추가적인 약의 확대, 그래서 기존에 만들고 있는 의약 부분, 그다음에 바이오 부분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요소가 내년부터 조금씩 나타날 거라서 내년도에는 이익이 빠르게 개선된다. 그래서 PER 차트에서 보시면 저 밑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들이 내년도에는 이익의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스텔라라 같은 그런 제재들이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종목은 애로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품목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PB 관점에서 제약 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0.7배 수준이라는 거의 뭐 최저 수준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목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쭉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정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품목 자체가 뭐 그렇게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간다고 해서 매출이 대폭 확대되는 뭐 그런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돌아나갈 것임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의 BPS가 한 77,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배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뭐 0.9배 내지는 0.9배 육박하는 정도의 수준까지의 반등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종목이 별 볼 일 없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그래도 좀 이익을 내는 그런 종목이란 바카스하고 일부 약품만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는 이 가치 측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에로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약도 해외 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스텔라라 같은 제재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PB 한 배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그러면 PB 한 배 정도의 주가가 내년도 이익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비싼 주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지금은 매력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고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목표가는 PB 한 배보다 약간 낮은 한 7만 원 정도 현재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지금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까지 이 밸류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을 좀 열어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7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내 계좌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잠금 해제 종목들 오늘도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